축구판에서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요소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차별점을 하나 꼽자면 이거일 겁니다. 바로 돈이죠. 물론 과거의 축구판에서도 이적료와 주급이라는 체계는 존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팀이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구조는 지금에만 국한되지 않죠. 하지만 소위 있는 구단과 없는 구단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한 건 불과 30년 전인 1996년에 발생한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996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칙이 유럽 축구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선수의 자유로운 이적을 허용하는 규칙, 일명 보스만 룰이 발효된 시점이었죠. 보스만 룰의 등장으로 선수들은 더 이상 구단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로만 남았다면 소속팀의 허가 없이도 타구단과 이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유럽 내 외국인 쿼터제도 없어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영입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적료도 필요 없었고 말입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유럽 선수들이 자국 외의 유럽 구단으로 이적하게 되는 러쉬가 시작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구단은 선수들의 계약 기간을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요. 선수들의 전반적인 주급이 대폭 상승하기도 했죠. 소속 구단 입장에서는 에이스가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주급 인상이 필수였을 테고, 다른 구단 입장에서는 이적료가 무료니까 그만큼 영입하려는 선수의 주급을 높게 책정했을 테죠. 그래야 유혹하기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축구판 전반을 머니게임화 시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어떤 구단보다도 발빠르게 공격적인 투자에 뛰어든 구단이 있었죠. 그 구단은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였습니다. 1995-96 시즌까지만 해도 첼시에서 뛰던 외국인 선수는 고작 5명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정도를 제외한다면 말이죠. 그나마도 외국인 쿼터제에 걸려서 2명을 임대로 보내거나 2군에 박아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스만 룰 발효 직후부터 첼시의 켄 베이츠 회장은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파르마의 지안프랑코 졸라, 라치오의 소년 명수, 유벤투스의 지안루카 비알리 등이 1996년에 첼시가 영입한 선수들이었죠. 선수 겸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 루드 굴리트의 리더십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11위였던 리그 순위가 6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게다가 FA컵 우승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죠. 이로써 첼시는 PL의 평범한 중위권 구단에서 탈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수한 외인들이 엔트리의 7, 8하를 차지하고 있는 새로운 다크호스의 등장을 알렸던 거죠. 제가 아는 첼시 전성기는 90년대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90년대의 첼시는 전성기라고 보기 어렵죠. 보스만 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격적인 투자로 우수한 용병들을 끌어모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첼시의 발목을 잡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좋은 용병들 많이 데리고 있으면 장땡 아닌가요? 여러분, 우선 이걸 아셔야 합니다. 프로축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임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진지한 의미에서의 사업이자 경영이죠. 단기적인 성과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우수한 영병들을 싹싹 긁어 모아서 우승 타이틀을 그냥 바바박 따는 것도 축구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이죠. 1996년 여름부터 첼시는 우수한 용병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는 준수한 성적으로 이어졌겠죠. 하지만 불어나는 선수단의 규모와 이에 따른 주급 총액의 상승, 이것은 켄 베이츠 구단주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이때까지만 해도 주급 상한 제도와 같은 브레이크가 없었거든요. 켄 베이츠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 그거야. 답은 바로 부동산에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는 구단 지출을 메우기 위해 큰 돈이 필요했던 켄 베이츠. 그의 시선이 첼시의 홈구장인 스탠퍼드 브릿지로 돌아갔습니다. 홈구장 주변에 각종 상업시설들을 지어서 축구 외적인 수익을 극대화해보자,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한 거죠. 일명 첼시 빌리지 프로젝트였습니다. 원래는 런던 내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홈구장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막으려던 보호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홈구장의 소유권이 확보되자마자 큰 돈이 필요했던 켄 베이츠는 프로젝트의 목적을 살짝 변경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꽤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구단 관련 상업시설 개발을 통한 부동산 사업이 야기되는 경우도 분명 있었거든요. 겸사겸사 홈구장의 북쪽 스탠드와 서쪽 스탠드를 현대적으로 재건축할 수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렇게 2001년 8월에 첼시 빌리지는 완공됐습니다. 이제 구멍난 재정을 순조롭게 메울 수 있겠다는 핑크빛 상상을 하게 됐죠.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시궁창이었습니다. 뭐야? 통장 잔고 상태가 왜 이래?
생각보다 첼시 빌리지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돈이 통장에 꽂히기는커녕 물처럼 빠져나갔던 거죠. 홈구장을 현대식으로 재건하느라, 그리고 부동산 단지를 조성하느라 주머니에서 사라진 돈만 최소 1억 파운드였습니다. 여기에 뒤는 생각도 안 하고 유럽 각지에서 데려온 스타 선수들의 고주급까지 감당해야 했던 첼시. 결국 2003년에 들어서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스타 선수들의 캐리로 팀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냈지만 구단의 상황은 거의 염라대왕과 키스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요? 파산 직전이었던 첼시가 오히려 세공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로 보였던 사람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그는 켄 베이츠 회장 앞에 1억 4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인수 자금을 들고 왔죠. 20년 전에 단돈 1파운드로 첼시를 사들였던 걸 감안하면 켄 베이츠 입장에서는 부채 8천만 파운드를 포함한 모든 지출의 구멍을 메우고도 1,700만 파운드가량을 순수익으로 먹을 수 있는 알장사였던 셈입니다. 켄 베이츠에게 그는 귀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남이나 한번 여쭙고 싶소만. 아, 저 말인가요? 로만 아브라모비치입니다. 러시아에서 왔어요.